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삼국지에서 어떤 인물을 좋아하시나요? 유비, 조조, 손권, 군주들도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수와 책사들도 많이 회자가 되죠. 그 중에서도 책사, 그러니까 전략가들이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제갈공명, 방통, 주유, 사마이, 가후, 순욱, 법정. 누가 괜찮은 전략가일까요?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재미있는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전략가 얘기를 할까요? 오늘부터 다룰 정치인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전략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젊은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의 전략가로 성장해 정치 전략에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불립니다. 곰곰이의 정치인 리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편입니다. 정치 인생이 40년이 되다 보니까 한 편으로 줄일 수가 없어서 세 편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찬의 삶을 따라가겠지만 실제 내용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관계했던 사건들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편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해찬 두 번의 투옥 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감옥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민청학년 사건으로, 다른 한 번은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은 1952년 7월 10일 충남 청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해찬의 부친은 광복 후부터 4.19 혁명까지 지역에서 면장을 지냈습니다. 이해찬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부친에 관한 얘기를 길게 썼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에 뛰어드는 과정, 이후까지도 자신에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으로 부친을 꼽았습니다. 역으로 이해찬의 집은 부유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넉넉한 집안에 가까웠죠. 고향인 청양에서 초등학교까지 마치고 서울로 유학해 덕수중학교와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1971년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7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합니다. 1972년, 박정희 유신이 선포되던 해였습니다. 10월 어느 날 같은 과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데 탱크가 학교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10월 17일 유신이 선포되면서 캠퍼스에 군 병력이 진주한 것이다. 휴교령으로 학교는 문을 닫았다. 이해찬의 자서전에서 당시 상황을 회고하는 부분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휴교령이 떨어지자 고향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굳은 표정의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학생들은 다 집으로 내려갔니? 휴교가 끝나면 어떻게 한다더냐? 이해찬 대표는 아버지의 표정과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학생들이 데모도 하지 않느냐? 휴교했다고 다들 고향으로 갔단 말이냐? 며칠 후 이해찬 대표는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학생운동 서클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이해찬은 감옥에 갑니다. 민청학년 사건입니다. 1972년 유신 선포 후 대학가에는 유신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주로 유인물이 배포되는 방식이었는데요. 1973년 중앙정보부에 의한 김대중 납치 사건이 터지면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유신 반대 운동이 1973년 10월 서울대에서 촉발됩니다. 물리대를 시작으로 법대, 상대에서 유신 반대 시위가 일어납니다. 유신 반대 시위는 서울 시내 대학가로 퍼져갑니다. 그리고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됩니다. 박정희 정권은 개헌청원 운동을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개헌 요구는 전 사회적으로 확산돼 정치권까지 나서게 됩니다. 1974년 1월 박정희는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발표합니다. 긴급조치 1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헌법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그리고 이 긴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합니다. 유신은 군부 통치였으니까요. 그리고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장준하와 백기환을 구속합니다. 하지만 개헌 요구는 더욱 확산됩니다. 1974년 초 대학가는 1973년 하반기에 일어났던 유신반대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당시 대학가의 학생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전국적 투쟁과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 인물이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유인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해찬은 당시 3학년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세미나 그룹을 이끌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3월 즈음 전국의 대학에서 함께 투쟁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때까지 투쟁 조직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만약 이름을 붙이면 정권에서 반국가 단체로 몰아갈 게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4월 3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일제히 시위가 시작됩니다. 시위 현장에 민중, 민족, 민주 선언이라는 유인물이 배포됩니다. 이 유인물의 명의가 바로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이었습니다. 줄여서 민청학년이라고 나중에 불립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명의는 조직의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유인물에는 명의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즉흥적으로 붙인 명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시다발적 시위를 본 박정희 정권은 그날 저녁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합니다. 민청학년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선 세력의 배후 조정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지하조직을 우리 사회의 일각에 형성하고 반국가적 불순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는 확증을 포착하였다. 무섭죠. 요약하면 민청학년이라는 단체가 누군가의 배후 조정을 받아서 지하혁명을 꿈꾸고 있다. 이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한다는 것이었죠. 사실 4월 3일 동시다발적 시위가 벌어지기 전부터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대거 잡혀갑니다. 이 투쟁을 주도했던 인물들 상당수가 체포되지 않기 위해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은 당시 3학년으로 사전에 검거되지 않은 인물 중 한 명이었고 4월 3일 투쟁을 밀어붙이는 투쟁 주체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연행당한 학생들 앞에서 주동자를 조져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면서 이해찬을 유치장에서 끌고 나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거의 죽어갈 때까지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해찬은 거의 누더기가 됐다고 합니다. 바닥이 피범벅이 됐고 지켜보던 학생들은 이해찬이 죽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긴급조치 4호가 발표된 전후로 대학생 검거가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무려 1024명을 수사해 180명의 학생들이 구속됩니다. 민청학년이라는 대대적인 공안 조직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해찬 대표도 이때 구속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년이라는 조직의 배후를 지목합니다. 간첩이 조종하고 있다라고 엮은 것이죠. 박정희 정권은 10년 전에 조작했던 사건 인혁당을 부활시킵니다.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사건으로 잡혀갔던 인물들이 인혁당 재건위원회를 구성해 학생 시위를 배후 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2차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입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에 벌어졌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다시 인혁당 사건이 조작된 겁니다. 민청학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과정에서 240명이 체포됩니다. 잡혀간 민청학년 사건 관계자들과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은 쉬지 않는 구타와 물고문을 당합니다. 전기고문까지 당합니다.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은 정신적으로는 물론 육체적으로 거의 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상군사재판이 열립니다. 인혁당 관계자들과 민청학년의 핵심으로 지목된 한 명은 사형이 선고됩니다. 1975년 4월 9일 3심 대법원은 이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형이 집행됩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법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라고 불리고 세계적으로도 사법살인이라고 불립니다. 민청학년 사건이 터진 이후 지속적으로 학생운동가들에 대한 석방 요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1년 후 관계자들이 차례로 석방됩니다. 이해찬 대표는 1975년 2월 17일 석방됩니다. 하지만 민청학년 관계자들은 모두 대학에서 제적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아니어도 유신반대 운동을 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잡혀가면 제적됐습니다. 그들은 석방되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해찬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회사에서 일하기도 하고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이 만든 번역실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엠네스티 한국 지부에서 상근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이해찬은 출판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출판사 법무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이후 한마당, 평민서당 등의 출판사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불온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당하죠. 1978년 이해찬은 결혼을 했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광장서적이라는 서점을 냅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79년 출판사 돌베개를 설립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문사회과학 출판의 대표적인 출판사로 꼽히죠. 돌베개는 많은 책들을 냈는데 전태일 평전을 처음 낸 출판사가 바로
돌베개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 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냅니다. 유시민 작가와 이해찬 대표의 관계는 이 콘텐츠 후반부에 나옵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79년 10월 26일 11.6 사건 이후 민주화 요구가 터져 나옵니다. 1980년 2월 29일 최규하 대통령이 복권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해찬은 학교에 복적됩니다. 1974년 제적된 이후 6년 만에 학교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때 서울대 복학생이 무려 3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296명이라고 합니다. 복학한 이해찬은 1980년 민주화의 봄 혹은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운동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찬은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1980년 서울의 봄과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당시 서울대 학생들은 이름으로만 들어봤던 전설의 선배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학교로 돌아온 인물들 중에는 이해찬, 원혜영, 김부겸 등 지금 정치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0명에 달하는 복학생들은 복학생협의회를 구성했고 이해찬은 복학생협의회 회장이 됩니다. 이즈음 대학가는 학도국단을 철폐하고 총학생회를 부활시켰는데요.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심재철,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 유시민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총학생회 주최의 학내 집회에서 복학생협의회 회장 이해찬과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 유시민 간에 멱살잡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총학생회와 복학생협의회 사이에는 민주화 운동의 방법과 경로를 놓고 온도차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멱살잡이는 그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었다고 하죠. 아무튼 두 사람은 이 시절에 만났고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동지이자 그 누구보다 가까운 선후배로 지내게 됩니다. 1979년 11.6 사건 이후 한국은 비상계엄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는 쿠데타를 감행해 군부를 장악합니다. 1980년 3월 개강과 함께 대학가는 민주화 요구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4월부터는 계엄 철폐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고 5월이 되어서는 계엄 철폐 요구 시위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서울대 복학생협의회는 5월 1일 민주화를 위한 시국 성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집회에 1,500여 명이 참여했고 학생들은 가두 진출을 시도합니다. 경찰과 대치하고 투석전을 벌입니다. 다음 날인 5월 2일 서울대에서는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총회가 열립니다. 5월 2일과 5월 3일 전국의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시위가 일어납니다. 5월 중순까지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두 진출 시위도 많았습니다. 반복되는 시위 속에서 학생들은 연합 시위를 계획하게 됩니다. 전국 학생회장단이 5월 13일 고려대 학생회관에 모입니다. 교문을 박차 나가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합니다. 5월 14일 광화문, 종로, 서울시청, 서울역, 영등포 등지에서 밤까지 가두 시위가 벌어집니다. 학생들의 규모는 계속 늘어났고 5월 15일 서울역에 10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비상계엄 철폐, 전두환 신군부 퇴진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가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이 현장에는 지금 정치권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현장에 있었죠. 당시 문재인도 복학생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반대 운동으로 투옥됐고 제적됐다가 1980년 복적돼 학교로 돌아옵니다. 당시 경희대에서도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일어났고 문재인은 경희대 복학생 대표였습니다. 경희대의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죠. 5월 15일 밤 학생회장단이 서울역에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해산을 결정합니다. 일명 서울역 회군이라 불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결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16일 학생들은 이화여대에 모여 향후 투쟁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고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음 날인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른바 5.17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5월 18일 전남대 앞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이 광주항쟁을 시작합니다. 서울역 회군 당시 결정이 옳다고 평가하든 그르다고 평가하든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은 그 후로 오랫동안 어쩌면 지금까지도 광주항쟁이 자신들 대신 일어난 일이라는 부채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합니다. 이해찬은 이 사건으로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의 기획이었습니다. 5월 초에 전두환은 보안사에 지시를 내립니다. 일명 시국 수습 방안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이 말이 시국 수습 방안이지 실제 내용은 전두환의 정권 찬탈 계획이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시국 수습 방안 내용에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헌법적 기관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방해가 되는 대학가 시위를 제압하고 학생 시위를 배후 조정하는 정치인, 재야인사, 복학생들을 예비 검속하고 강제로 체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구체적인 체포계획을 수립하라고 합니다. 이학봉은 5월 15일 전두환에게 체포계획을 보고합니다. 최종 재가를 얻어냅니다. 체포 대상 중 핵심적인 인물은 김대중이었습니다. 김대중을 정점으로 재야 민주화 인사들과 학생운동권들을 하나로 엮어서 체포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잠깐, 전두환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됐을까요? 곰곰이의 부마항쟁의 역사편을 보시면 박정희 정권의 수뇌부가 부마항쟁 대응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이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기도 했죠. 그런데 당시 부산에 계엄이 내려진 이후 진압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 전두환이었습니다.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1979년 10월 18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부산 계엄사령부를 방문했고 데모 진압 작전을 논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마항쟁과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다뤘던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대사가 거의 없는데 전두환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1980년 5월 15일 학생 10만 명이 서울역에서 시위를 벌이는 동안 전두환은 이런 계획을 확정지었고 다음날 곧바로 체포 작업에 들어갑니다.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가 내려지기 직전 김대중과 재야 인사, 복학생들이 체포됩니다. 이해찬 역시 이때 잡혀갑니다. 잡혀간 재야 인사들은 2달여간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 감금 상태로 고문을 받게 됩니다. 5월 17일부터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실에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옆방의 비명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문을 통해 들으려는 대답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5월 12일 김대중을 비롯한 재야 인사들이 호텔에 모여 내란 음모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5월 2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7월 4일 수사 결과를 다시 발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대중 등이 소위 국민연합을 전위 세력으로 해 대학의 복학생들을 행동대원으로 포섭하고 학원 소요 사태를 폭력화하고 민중봉기를 일으켜 유혈혁명 사태를 유발해 정부를 타도한 후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권을 수립하려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서울의 봄 시위가 내란 음모라는 것이었죠. 7월 4일 발표에서는 혐의에 광주항쟁, 당시 표현으로는 광주 사태, 획책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십 일 동안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잡혀간 상태였고 외부와는 그 어떤 접촉도 불허되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은 완벽한 조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간 수사가 발표된 시점인 5월 22일은 광주항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압군이 광주에서 물러났고 시민들이 광주를 장악한 시점이었죠. 광주를 제외한 전국의 방송에서는 광주는 치안부재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고 북괴의 소행이 의심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당시 연행되어 있었던 민주화 인사들의 혐의에 광주항쟁, 광주 사태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란을 하려는 사람들이 잡혀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걸까요? 그걸 묻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그저 확성기 이외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었죠. 김대중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음모, 반공법 위반,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최고 사형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군사재판이 시작됩니다. 9월 17일 1심에서 김대중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문익환 목사에게 징역 20년, 고은 시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됩니다. 복학생 중 핵심으로 꼽혔던 고려대 조성우에게 징역 15년, 서울대 이신범에게 징역 12년, 이해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이외에도 한승원 변호사, 한환상 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3심에서 김대중은 징역 20년형으로 낮춰집니다. 다른 인사들의 형량도 줄어듭니다. 이해찬은 3심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됩니다. 얼마 전 5.18 40주년을 맞아 김대중 도서관이 당시에 재판을 받았던 인물들의 최후 진술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해찬의 최후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시퍼렇게 젊은 놈이 여태 살아있어 죄송하다. 가슴 아프게 무수한 사람이 죽어갔다. 그런데 구차하게 이 자리에서 징역을 구걸하겠는가? 반공법, 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단된 시대를 산다는 데 있다. 이 민족은 언젠가 통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 이러한 불상사는 시정이 될 것이다. 구차하게 징역을 구걸하지 않겠다. 민중적 지혜의 힘에 감사드린다. 이 사건은 세월이 지나 완벽한 조작으로 드러났고 관련자 전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내란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전두환이었죠. 그리고 이후 1988년 이해찬은 이른바 50청문회에서 날카롭고 집요하게 질문하는 초선 의원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이해찬은 2년 6개월 복역 후 1982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됩니다. 이해찬은 이후 본격적으로 민주화운동 조직 건설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대학 1학년이었던 1972년 박정희 유신 발표 후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듭니다. 3학년이었던 1974년 유신 철폐 시위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체포되고 잡혀간 날부터 구타와 고문을 받습니다. 박정희 정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잔혹한 사건인 민청학년과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석방이 된 후 출판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이해찬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출판사 돌베개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79년 11.6 이후 학교에 복적된 이해찬은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1980년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대학가 민주화 시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신군부의 5.17 쿠데타 직전 희대의 공안 조작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체포되고 모진 고문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198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된 이해찬은 이후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요 단체들을 만들고 운영하며 민주화운동의 전략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은 사람들에게 군합발과 고문으로 통치했던 잔혹한 기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해찬의 머리뿐 아니라 몸에도 그 잔혹한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곰곰이입니다. 오늘은 정치인 리뷰 이해찬 2편 민주화운동의 전략가 이해찬 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공개적 민주화운동 청년 조직 민청년입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갔던 이해찬은 1982년 12월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됩니다. 1983년으로 접어들면서 민주화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가 광주항쟁 3주년을 맞이한 5월 18일 민주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갑니다. 이해찬이 석방됐던 시점에 형 집행정지로 추록해 미국에 가 있던 김대중도 지지 성명을 발표합니다. 5월 31일에는 문익환, 함석헌 등 재야 인사들도 단식 농성에 들어갑니다. 정치권부터 민주화운동가들까지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연대 전선이 시작됩니다.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는 1984년 교황의 한국 방문과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군사반란과 광주학살로 정권을 차지했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하는 조건, 즉 더 이상 철권 통치를 유지하기 힘든 조건이 형성됩니다. 이런 국면에 민주화운동 진영은 공개적이고 과감한 민주화 투쟁을 벌이자는 인식이 퍼져갑니다. 그리고 이때 1983년 봄 훗날 청년운동의 대부가 되는 인물이 이해찬을 찾아옵니다. 이범영입니다. 이범영은 박정희 유신 기간 중 최악의 암흑기로 꼽히는 1976년 12월 서울대에서 유신철폐 시위를 주도했던 법대 3인방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범영은 1983년 감옥에서 나온 이해찬을 만납니다. 공개적인 청년운동 조직을 만들자. 이해찬은 바로 동의합니다. 이해찬과 함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감옥에 갔던 조성우까지 3명이 주도하며 청년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줄여서 민청년입니다. 당시는 10명이 모이기만 해도 잡혀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공개적인 조직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운 일, 즉 발상의 전환이었던 겁니다. 공개적인 민주화운동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로 전두환 정권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이범영과 이해찬 등이 민청년을 조직하면서 학생운동 출신들이 대거 합류합니다. 민청년은 직업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이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민청년 조직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갔지만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이해찬을 비롯해 조직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의견은 한 명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김근태입니다. 김근태는 민주화운동가는 물론 노동운동가들과도
연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민청년은 당시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해 활동하던 청년들을 묶어내는 조직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노동, 농민, 종교, 언론, 연대의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었습니다. 김근태는 그 중심에 서기에 가장 알맞는 인물이었습니다. 이해찬을 비롯한 사람들은 김근태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김근태가 수락하며 민청년 초대 의장이 됩니다. 그렇게 1983년 9월 민청년 창립대회가 열립니다. 이해찬은 당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민청년은 앞서 설명한 대로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는 제야의 여러 부문을 통합하는 노력을 본격화합니다. 이론적 노선을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하고 활동가들을 배출하면서 각 단체들이 성장하는 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85년 제야운동을 총망라하는 조직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줄여서 민통연이 건설됩니다. 이해찬은 그해 9월 민통연 정책기획실 차장을 맡으면서 청년운동에서 전체 민주화운동의 전략가로 자리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1985년 8월 이해찬은 드디어 졸업을 합니다. 1972년에 입학해 13년 만에 졸업장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민통연 정책기획실, 민주화운동의 전략을 세우다입니다. 민통연은 앞서 설명한 대로 제야운동을 총망라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민통연 운영에서 민청년은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전두환 정권은 민청년 와해 작전에 들어갑니다. 1985년 9월 민청년 의장 김근태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잡아들입니다. 이때 김근태는 무려 보름 넘게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당한 채로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기술자 이근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기고문, 통닭구이, 물고문, 극악한 고문기술을 개발해낸 사람이자 실제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근한이 김근태를 고문했다고 합니다. 김근태의 고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고문 공대위가 결성됩니다. 이 사건에 이 조직에 민통연과 민추협, 성직자들이 공동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야운동을 총망라하는 조직 민통연과 야당 정치인들이 포괄되어 있었던 정치조직 민추협, 그리고 종교계까지 하나 된 흐름이 형성된 겁니다. 김근태는 이후 제야운동의 중요한 지도자가 됐고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에 들어가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문 후유증이 심각하게 찾아옵니다. 2011년 많지 않은 나이 6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1985년에서 1986년으로 넘어가면서 민주화운동 진영은 본격적으로 개헌운동의 토대를 쌓아갑니다. 이 즈음 민청년과 민통연에서는 민주화 경로에 대한 여러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이해찬은 민통연 정책기획실 차장이었는데요. 당시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당시 정책기획실장은 훗날 국회의장이 되는 임채정이었습니다. 임채정 역시 민주화운동의 전략가라고 불렸는데요. 민주화운동부터 민주당까지 임채정과 이해찬을 지켜본 사람들은 두 사람이 앉아서 바둑을 둘 때 방통과 제갈량과 방통이 바둑을 두는 것 같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 시기 논쟁은 상당히 격렬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서부터 운동의 주체와 방법론, 민주화운동의 경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보였던 부분 중 하나가 야당 정치 세력과의 관계였습니다. 민청년과 민통연을 비판했던 한 축으로 서울노동운동연합, 선노련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민청년과 민통연은 야당 정치 세력과 연합해 개헌을 이루자는 민주헌법 쟁취 노선, 그러니까 개헌론을 주장했었습니다. 선노련은 이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야당 정치 세력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삼민, 그러니까 민중, 민주, 민족 통일의 삼민헌법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노련의 핵심 인물이 김문수 그리고 심상정이었습니다. 당시 논쟁은 훗날의 이해찬에게도 강렬히 남아있었습니다. 이해찬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선노련은 내가 속했던 민통연을 뿌띠 부르주아 조직이니 개량주의자니 하면서 격렬하게 비판했다. 사회를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개량주의자로 한다면 정확한 지적이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근본주의적이거나 극단적인 주장에는 잘 끌리지 않는 개량주의자다.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가장 공감했던 말은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배우라 라는 말이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오가는 불성실하고 불철저한 근본주의자보다는 성실하고 철저한 개량주의자가 사회의 진보에 훨씬 더 기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논쟁 속에서도 민주화운동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1986년으로 접어들면서 야당 정치 세력도 본격적인 개헌운동에 들어갑니다. 민추협의 민주제 1천만 명 서명운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민추협이 뭔지 살펴볼까요? 앞에서 1983년 김영삼의 민주화 요구 단식이 있었죠. 당시에 김대중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야당 정치인 양대 세력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힘을 합치게 됩니다. 동교동은 김대중의 자택이 있었던 곳이고 상도동은 김영삼의 자택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정치 세력을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라고 불렀습니다. 1984년 5월 18일 광주항쟁 4주년이자 김영삼의 단식 1주년을 맞아 민주화 추진협의회, 줄여서 민추협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4년 12월 민추협을 중심으로 군사독재 종식을 위한 새로운 정당 신한민주당이 창당됩니다. 신민당은 다음 해인 1985년 2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특히 서울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을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신민당은 1985년 9월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개헌 정국이 시작된 겁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민청년과 민통년을 중심으로 야당 정치 세력과 힘을 합쳐 개헌을 쟁취하자는 노선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개헌 정국이 열렸지만 신민당은 뚜렷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85년 12월 김영삼과 김대중이 민추협을 중심으로 민주제 개헌 1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신민당은 1986년 2월부터 대통령 직선제 개헌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서명운동 지역지부 현판식을 하게 됩니다. 이 현판식에는 신민당 당원들은 물론이고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합니다. 현판식 현장을 야당 정치인들의 행사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컨대 극장이나 강당에서 신민당의 공식 현판식이 열리면 밖에서는 민통년 주도의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시기였습니다. 1986년 3월 부산과 광주, 4월에는 대구와 대전, 청주에서 현판식이 열립니다. 당연히 밖에서는 대규모 군중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5월 3일 인천에서 5.3 항쟁이 터집니다. 이때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인천 시민회관에서 신민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열린 신민당 현판식이었던 만큼 수도권의 민주화운동 단체라는 조직들은 모두 다 몰려듭니다. 약 5만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위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쟁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운동단체들마다 제각각의 구호를 듭니다. 어떤 단체는 야당 정치 세력과 힘을 합치자고 했고 어떤 단체는 야당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구호와 모든 방식이 다 등장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의 진압 양상도 달라집니다. 최루탄을 쏘는 것은 물론 격렬하게 진압합니다. 최루탄에 맞서 보도블럭과 화염병이 날아듭니다. 그리고 근처 민정당사가 불타오릅니다. 1편에서 살펴봤던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이 시위 이후 전두환 정권은 본격적으로 탄압 국면에 들어갑니다. 민통년을 직접 겨냥합니다. 민통년 의장이었던 문익환 목사를 구속합니다. 주요 간부 전원에 대한 수배령을 내립니다. 총 319명이 연행됐고 129명이 구속됩니다. 이 시기 학생운동 역시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투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연합조직이 논의됩니다. 그리고 10월 28일 건국대에서 전국 반해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줄여서 애학투련 결성식이 열립니다. 경찰은 건국대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리고는 전기와 수도를 끊고 3일간 학교를 봉쇄한 뒤에 무장 헬기를 동원해 최루탄과 소위탄을 퍼부으며 진압에 들어갑니다. 무려 1288명이 구속되는 단일 사건 최대 구속자 사건이 터진 겁니다. 건대항쟁입니다. 민통년이 이 건대항쟁에 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군부독재의 건국대 연합집회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규탄한다. 전두환 정권은 이 성명을 문제 삼습니다. 민통년이 있던 건물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민통년 본부와 서울을 비롯한 지역지부 조직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이해찬은 당시에 이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지명수배됩니다. 5.3 항쟁과 건대항쟁을 거치면서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운동 세력의 씨를 말리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세력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 대중과 유리되었던 지난 과오를 재평가하며 대중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방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집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87년 6월 항쟁,
국본 상황실장, 야전의 전략가입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 학생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사망합니다. 며칠 동안 물고문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날인 1월 15일 중앙일보에서 짧게 보도됩니다. 이 기사를 본 동아일보에서 취재에 들어갑니다. 다음 날인 1월 16일 자세하게 보도됩니다. 기사는 묻습니다. 왜 숨겼는가? 치안본부로 기자들이 몰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해명이 나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네, 정권은 이 죽음을 쇼크사라고 발표합니다. 사태는 커져갑니다. 민주화운동은 물론 신민당까지 나섭니다. 단순한 사망이 아니다. 고문공대위에서 고문폭로대회를 갖기로 합니다. 고문공대회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민청년 의장이었던 김근태 고문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제야단체와 정치권, 종교계까지 힘을 합쳐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고문공대회로 모인 제야, 정치권, 종교계는 2월 7일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그리고 시위 일변도의 투쟁이 아닌 새로운 투쟁 방식을 제시합니다. 명동성당에서 2월 7일 날 추도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추도식을 갖기로 합니다. 시민들은 추모의 뜻으로 리본을 달고 오후 2시에 일제히 추모 묵념을 하기로 합니다.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종교시설에서는 타종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추도회 준비위원으로 일반 시민들까지 모집합니다. 2월 2일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들이 2만 명을 넘어섭니다.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물론 교수들까지 나섭니다. 2월 7일 추도대회 당일 전두환 정권은 경찰력 3만 명을 넘게 동원하며 이 행사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운동 혹은 시위는 학생들이나 민주화운동가들의 것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곳곳에서 명동성당으로 가겠다는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집니다. 시민들은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대열에 합류합니다. 자동차에서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앞서 설명했던 1986년에 격렬한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대중이 참여하는 방식의 투쟁으로 변화한 겁니다. 추모대회를 마친 준비위원회는 3월 3일 고문 추방, 민주화, 국민평화 대행진을 제안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서울 곳곳에서 추모 묵념을 하고 탑골공원으로 모이기로 합니다. 평화대행진은 다시 시민들의 호응을 받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 정치권의 구호였던 개헌은 이제 국민들의 것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4월 13일 전두환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 4.13 호원 조치입니다.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곳곳에서 호원 철폐 시위가 벌어집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정치인은 동요하고 분열하고 있던 신민당을 나와 5월 1일 통일민주당을 창당합니다. 개헌 요구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1987년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미사가 열립니다. 이 미사에서 정의구현 사재단을 대표해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이 조작되었다고 폭로합니다. 고문 은폐와 축소 과정이 폭로되면서 전두환 정권은 완전히 코너로 몰립니다. 호헌 철폐, 헌법 개정, 고문 추방, 제야 세력과 정치권, 종교계, 일반 시민들까지 전 사회적으로 하나의 목소리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5월 27일 호헌 철폐 및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발기인 대회가 열립니다. 국민운동본부, 줄여서 국본이라 불리는 이 조직은 본격적인 전국민적 항쟁을 준비합니다. 국본은 6월 1일 60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합니다. 6월 10일은 전두환의 후임자로 노태우가 지명되는 민정당 전당대회이자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날이었습니다. 국본은 6월 10일 오후 6시 성공회 대강당에 집결하기로 합니다. 앞서 했던 방식 그대로 시민 행동 요강도 발표합니다. 이때는 행동 방식이 좀 더 다양해집니다. 오후 6시에 모든 국민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사찰은 타종을 하고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거나 묵념을 합니다. 모든 저항은 비폭력으로 하며 연행돼도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은 오후 9시에서 9시 10분까지 소등하고 방송 뉴스 시청을 거부하기로 합니다.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후임을 결정하는 뉴스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이 국민대회를 앞두고 열흘 동안 대학가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연세대에서 가두진치를 시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한 명의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이한열 열사입니다. 사경을 헤매는 이한열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6월 10일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거리로 쏟아집니다. 항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6월 항쟁을
60항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뒤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약 20일간 전국 곳곳에서 항쟁이 계속됩니다. 이 항쟁은 전체적으로 국본의 지휘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민정당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가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해찬은 이 당시에 민통련의 기획실장이자 국본의 상황실장이었습니다. 6월 항쟁 전후에 시위를 기획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항쟁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을 제야운동의 전략가, 야전의 전략가라고 불렀던 겁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야당의 분열, 제야의 분열, 그리고 이해찬의 선택입니다. 1987년 10월 27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6공화국 헌법입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대선이 열립니다. 야당 정치 세력이 갈립니다. 김대중과 김영삼, 김영삼과 김대중, 민주화운동을 함께했던 두 거물 정치인은 끝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각각 대선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노태우가 승리합니다. 이 대선 국면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가 양보 없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야운동 역시 분열을 겪게 됩니다. 10월을 넘어가며 선거가 가까워오자 제야운동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해찬이 몸담고 있었던 민통련은 김영삼과 김대중 두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갖습니다. 내부 투표를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합니다. 10월 13일 민통련은 범국민적 대통령 후보로 김대중 고문을 추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성명 이후 제야운동 진영의 논쟁은 사그러들지 않고 더욱 격렬해집니다. 민통련의 이른바 비판적 지지 결정에 반대하면서 세 갈래로 나뉩니다. 김대중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비판적 지지파, 일명 비지,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의 단일화를 끝까지 요구하자는 후보 단일화파, 일명 후단, 야당 정치 세력과는 선을 긋고 독자적인 정치 진출을 하자는 독자 후보파, 일명 독후로 나뉘게 됩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도 그 이후에도 어쩌면 지금까지도 비지, 후단, 독후 이렇게 나뉜 제야운동의 분열은 지속됩니다. 이해찬 역시 이 시기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결정에 대해 이해찬은 훗날 이렇게 평가합니다. 양김 세력이 팽팽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야가 김대중 총재를 지지하면 힘의 균형이 무너져 단일화가 성사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해찬은 당시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평가는 같았습니다. 이해찬은 대선 다음 해인 1988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국회의원들이 평화민주당을 탈당해버립니다. 김대중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김대중이 제야운동가들을 찾아가 평화민주당에 입당해달라고 설득합니다. 민통련을 비롯한 제야운동 진영에서는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명의 민주화 인사들이 대거 평민당으로 입당합니다. 이른바 제야운동 진영에서 정치로 대거 들어가는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해찬 역시 이 시기에 평민당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줄여서 평민연이라는 모임을 결성합니다. 사실 이 즈음 이해찬은 한겨레 신문 창간에 관여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제야운동 시절 정책이나 기획 분야에서 쭉 일을 했었고 정세 분석이나 글 쓰는 일에 익숙해서 출판사를 설립하고 서점까지 운영했었죠. 하지만 이해찬은 한겨레 신문으로 가지 않고 정치를 택합니다. 훗날 이해찬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해찬은 평민당에서 당무기획을 맡기로 합니다. 그렇게 민주화운동의 전략가이자 기획자였던 이해찬은 정치 전략가가 됩니다. 그리고 1988년 총선에서 이해찬은 서울 관악구에 출마해 초선 의원이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해찬은 1980년대 초반 훗날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성장하는 김근태를 의장으로 내세우며 공개적인 민주화운동 조직 민청련을 결성합니다. 민청련은 제야운동을 총망라하는 조직 민통련 결성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해찬은 민통련 정책실로 들어가 민주화운동의 기획과 전략을 담당하게 됩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거물 정치인을 중심으로 민추협이 만들어지고 민통련은 민추협, 종교계까지 힘을 모아 민주화운동의 큰 연대전선을 만듭니다. 김근태 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 치서 사건을 거치며 민통련, 민추협, 종교계는 국민운동본부, 국본을 만듭니다. 국본은 1987년 6월 항쟁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지도부 역할을 합니다. 이해찬은
국본 상황실장을 맡으며 6월 항쟁의 야전 전략가로 활약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대선, 김영삼, 김대중 두 정치인은 끝내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해찬이 몸담았던 민통연은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했지만 결국 대선은 노태우의 승리였습니다. 제야에서 비판적 지지를 선언했던 사람들은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평화민주당에 입당합니다. 이때 이해찬도 합류합니다. 그리고 1988년 평민당 후보로 서울 관악구에 출마해 초선 의원이 됩니다. 그렇게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 굵직한 조직과 사건들을 기획했던 제야운동 전략가 이해찬은 이후 한국 정치사에 굵직한 사건들을 기획하는 정치의 전략가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정치인 이해찬의 여정 첫 번째를 다루겠습니다. 이번 편은 정치인 리뷰 이해찬 3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 탄생 중심에 있었던 전략가 편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해찬이 제야운동가의 전략가에서 정치권으로 넘어와 정치 전략가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1988년 평민당 입당부터 1997년 대선, 2002년 대선을 앞둔 시기까지 이해찬의 정치 역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초선 돌풍의 주역, 노무현의 단짝입니다. 지난 편에 이해찬의 평민당 입당 과정이 나옵니다. 1987년 대선에서 비판적 지지 입장이었던 제야 인사들이 대거 평민당으로 입당합니다. 이해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의문이 생깁니다. 민통연 인사들이 대거 평민당으로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왜 통일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된 걸까요? 노무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에서 서울의 열기가 잠시 주춤했을 때 그 열기를 이어갔던 지역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이렇게 당시를 회고합니다. 노 변호사를 비롯한 부산 국본 지휘부는 서울에서 명동성당에 해왔던 항쟁의 구심 역할을 부산이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님들의 협조를 얻어 부산 가톨릭센터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6월 항쟁이 끝날 때까지 부산 가톨릭센터가 항쟁의 구심 역할을 해냈다. 노무현은 당시 부산 민통연 소속이었고 부산 국본의 상임 집행위원장으로 부산 지역 항쟁을 사실상 이끄는 인물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상임 집행위원이었습니다. 이해찬과 노무현은 당시 서로 그런 사람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항쟁과 대선 이후 민통연에서 정치 진출에 관한 논의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과 이해찬은 처음 만납니다. 노무현이 말합니다. 우리는 뜻이 같다. 그러나 나는 지역이 부산이니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을 택하겠다. 이해찬이 답합니다. 그럼 당신은 통일민주당으로 가서 출마하고 나는 평민당으로 가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양 지역을 통합하는 것을 만들자. 두 사람은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같은 당에 몸을 담게 됩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각자 다른 당으로 들어가 정치에 진출한 두 사람은 1988년 총선에서 노무현은 부산 동구에, 이해찬은 서울 관악구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둘 다 초선 의원이 됩니다. 당시 서울 관악구 선거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여당인 민정당에서 김종인 후보가 나왔고 통일민주당에서 김수환 후보가 나왔습니다. 잠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김종인입니다. 김종인과 이해찬의 인연 혹은 악연은 한국 정치사에서 계속 발견됩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김종인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설치한 국보위에 참여합니다. 민정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합니다. 이 시기에 이해찬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1981년 총선과 1985년 총선에서 김종인은 민정당 전국구 후보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전국구로만 2연속 국회의원을 지낸 것이죠. 이후로도 김종인은 14대 총선, 17대 총선, 20대 총선에서 3번이나 더 전국구 혹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직을 지냅니다. 총 5선이죠. 김종인은 지역구 후보로 딱 한 번 출마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선거가 바로 1988년 총선이었고 지역구가 서울 관악구였습니다. 상대 후보는 정치신인 이해찬이었습니다. 이해찬은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여론조사 분석 기법을 선거에 도입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인구 분포에 따라서 지역구를 소지역구로 나눠서 대응하는 등 과학적 기법으로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해찬은 이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맞닥뜨릴 일이 없었던 두 사람은 2016년 다시 악연으로 만납니다.
김종인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친노 좌장이라 불렸던 이해찬을 공천에서 배제해버립니다. 전체 선거 구도상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언론에서는 그 정무적 판단이 혹시 1988년 패배의 복수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해찬도 반발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되고 그해 9월 당으로 복당합니다. 이후 이해찬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됩니다. 김종인은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이끌게 됩니다. 두 정치인은 2020년 각자의 당에서 총선을 지휘하는 위치에서 맞붙게 됩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아무튼 1988년 총선에서 초선 의원이 된 이해찬은 노무현과 함께 초선 스타가 됩니다. 한국 정치에서 국회의원이 스타가 되는 전형적인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감사고 다른 하나는 청문회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데요.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기도 하지만 의원들이 조사하고 준비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터져나오면서 국민들, 언론의 관심이 모이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국정감사에서 한 방을 터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런 전형을 만들어낸 국회가 1988년 13대 국회였습니다. 1987년 개헌이 이루어지고 1988년 무려 16년 만에 국정감사가 부활합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회의 감시 기능인 국정감사조차 없애버렸던 것이죠. 부활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노동위원회 3총사가 맹활약합니다. 노무현, 이상수, 그리고 이해찬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3명은 자리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찬과 이상수는 평화민주당, 노무현은 통일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새 의원은 팀플레이를 합니다. 이해찬 의원이 면돈날처럼 예리하게 문제를 째고 들어가면 노무현 의원이 송곳으로 정확하게 후벼파고 마지막으로 이상수 의원이 망치로 허물어뜨렸다. 새 의원의 활약은 이렇게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수 의원은 이후에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1988년 국회에는 역사적인 2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특별위원회. 두 특별위원회는 각각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그 청문회가 바로 50청문회와 광주청문회입니다. 광주청문회는 광주항쟁의 진상을 밝히는 내용이었고 50청문회는 전두환 정권의 비리를 밝히는 청문회였습니다. 이해찬은 광주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광주 학살자들의 책임자들과 5공화국 인사들을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선이었지만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이해찬은 1990년 노무현과 함께 정치발전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민주당으로 간 노무현과 평화민주당으로 간 이해찬이 지역정치를 극복하고 정책정당 중심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이죠. 이 시절 이해찬의 보좌관 중 한 명이 유시민이었습니다. 유시민은 이해찬 보좌관 활동을 하면서 노무현과도 친분을 쌓게 됩니다. 당시 노무현은 김영삼과 결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1990년 1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손을 잡고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세 당을 합당합니다. 이른바 3당 합당이었습니다.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민주자유당, 민자당이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실질적 전신입니다. 노무현은 이 3당 합당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군사독재의 두 후예와 손을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강렬한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은 3당 합당을 반대한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 일명 꼬마민주당을 만듭니다. 이해찬은 3당 합당 이전부터 야권 통합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독재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모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정치 인생 내내 발견됩니다. 어이없는 3당 합당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노무현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과 통합을 주장하며 서명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김대중 총재를 이선으로 후퇴시키려는 공작이다. 그러던 차에 이해찬은 199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합니다. 이유는 공천을 둘러싼 중앙당의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해찬은 서울 관악구 의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지방선거를 준비했습니다. 보좌관이었던 유시민을 비롯해 젊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공천자 최종 발표 직전에 중앙당에서 후보를 조정합니다. 그냥 후보 조정이 아니었고 부동산 임대업자로 몇 번이나 자신에게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왔다가 무함만 당하고 돌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공천헌금. 이해찬은 그 길로 탈당합니다. 유시민도 후보를 포기합니다. 이해찬은 이후에 야권 통합, 민주당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당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1992년 서울 관악구에 다시 출마해 재선 의원이 됩니다. 1995년 지방자치 선거가 열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로 뽑는 시대가 된 겁니다. 첫 번째 지자체 선거, 최고의 빅매치, 서울시장 선거로 눈이 쏠립니다. 그전 1992년 대선에서 이해찬은 김대중 선거대책본부 기획실장을 맡았었습니다. 선거기획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1995년 서울시장 선거기획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민주당 후보는 조순, 민자당 후보로 정원식, 무소속 후보로 박찬종 후보가 나섭니다.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이었던 무소속 박찬종의 승리가 점쳐졌던 선거였습니다. 이해찬은 TV토론에 주목합니다. 미디어,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선거 초반 인지도에서 완전히 밀렸던 조수는 당시 인기 있었던 대만 드라마 판관 포청천을 선거 컨셉으로 내세우며 화제를 모읍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낸 것이었는데요. 선대본, 책임자가 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죠. 결국 조순이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이해찬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가로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무부시장을 맡게 된 것도 선거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여론조사 분석 결과 조수는 박찬종 후보에 비해 약 2%가량 밀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가 필요했습니다. 선대본에서는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부시장에 미리 지명하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무부시장을 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해찬이 나섭니다. 그렇게 선거 막판 화제를 모으며 선거에 승리합니다. 이해찬은 당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미 스타가 된 정치인이었고 젊은 층에 상당히 인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험은 이해찬에게 매우 소중했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찬은 1년 반 동안 서울시 행정에 관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 9월 김대중 정계 복귀와 함께 새정치국민회의가 창당되고 이해찬은 당으로 들어갑니다. 당의 총선기획단장으로 1996년 총선을 이끌고 총선 이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됩니다. 이 정책위 의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은 정치 인생의 최대 승부수를 띄웁니다. DJP 연합, 김종필과 손을 잡기로 한 겁니다. 자체의 힘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했던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자 이길 수 있는 승부수였던 겁니다. 이해찬은 정책위 의장으로 자민련과 정책 공조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은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역사상 첫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조순 서울시장 선거 전략, 김대중 대선에서의 선거 전략과 정책 공조, 이해찬은 민주당 계열에서 최고의 정치 전략가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해찬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분과 간사를 맡게 됩니다. 인수위 활동이 끝나갈 즈음에 이해찬은 여러 자리에 거론됩니다. 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기획예산위원장. 하지만 이해찬은 당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리를 고사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첫 내각이 발표되던 날 이해찬은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 장관을 맡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선택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해찬 세대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대였습니다. 고교 평준화, 연합고사 폐지, 보충수업 폐지, 교원 촌지 및 뇌물수수 단속, 교육 관련 개혁이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발빠른 개혁을 바탕으로 대학 입시에도 칼을 댑니다.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후 대학 입시의 중요한 모토가 되는 말이었죠.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입시 제도가 너무 크게 바뀌면서 학교 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일명 이해찬 세대가 나온 겁니다. 상당한 비판에 휩싸였고 1999년 개각 때
이해찬은 교육부 장관직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음인 2000년 새천년 민주당 최고위원이 됩니다. 사실 이 최고위원이 되기 전까지 이해찬은 당내에서 지명직이 아닌 선출직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깐깐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해찬은 둥글둥글하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을 상당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정치 전략으로는 가능한 넓은 야권 통합을 주창하지만 정책적이나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깐깐한, 그래서 오히려 당 내에서는 친한 사람이 많지 않은 신기한 정치인이었죠. 2002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해찬은 대선 후보로 노무현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는 이해찬에게 선거 캠프 수장을 맡아달라고 말합니다. 이해찬은 두 번째 킹메이커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02년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 이해찬은 본격적인 정치개혁, 정당개혁에 손을 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988년 평민당에 입당해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해찬은 그해 총선에서 서울 관악구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는 김종인에 맞서 승리합니다. 초선 의원으로 16년 만에 부활한 국정감사와 광주 청문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일약 스타 정치인이 됩니다. 1989년부터 야당 통합을 주장했고 199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파동이 터지자 탈당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야당이 통합됐을 때 당에 돌아옵니다. 1992년 총선에서 재선 의원이 됐고 김대중 선거 캠프에서 기획 담당이 됩니다. 1995년 서울시장 선거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조순 서울시장을 만들어냅니다. 선거 이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행정 경험을 쌓게 됩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위 의장으로 DJP 연합을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김대중 선대위 부본부장으로 대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정치전략가의 위치를 공고히 합니다. 김대중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을 맡으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만 입시제도의 급박한 개혁으로 비판에 직면합니다. 2000년 새천년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고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니다. 민주화운동의 제야의 전략가였던 이해찬은 정치로 입문해 정치전략가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노무현과 손을 잡고 정치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본격화합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이해찬은 1988년 평민당에 입당하면서 민주적인 국민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주의 타파, 정책 중심의 정당,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죠. 통합을 주장했고 공천헌금에 반대하다가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총재 중심의 정당, 그러니까 1인 보스 정치의 타파를 주장했던 겁니다. 이런 정치개혁 방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일치했습니다. 1997년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의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정확히는 2002년 대선을 거치면서 이해찬은 노무현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개혁에 나섭니다. 이번 편은 정치인 리뷰 이해찬 4편, 2000년대 노무현부터 문재인까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드라마 같은 선거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2002년 대선이 꼽힙니다. 약체로 분류됐던 노무현이 대중참여형 경선이 도입되자 돌풍을 일으키면서 민주당 후보가 됐고 다시 민주당 내에서 사퇴 압력을 받으며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정몽준과의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반전을 일으켜내고 그 단일화가 다시 번복되면서 위기를 겪고 끝내 대선에서 승리하는 한국 정치사 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려면 민주당, 정확히는 새천년 민주당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997년 대선은 3편에서 살펴봤듯 김대중 정치 인생의 최대 승부수였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죠. 이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새정치국민회의 자체의 힘만으로는 다수당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한 뒤 새정치국민회의는 여러 정치 세력들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자당을 탈당한 이인재 세력, 국민신당과 합당하죠. 중도 보수 성향의 정치 세력과 손을 잡은 겁니다. 1995년 김근태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대거 입당합니다. 그리고 1997년 대선 이후에도 이른바 386이라 불렸던 진보운동 진영의 활동가들이 대거 입당합니다.
호남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정당에서 전국 정당이자 중도 보수까지를 포괄하는 한나라당에 맞먹는 규모의 큰 정당으로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이념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됩니다. 지금의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시작을 평화민주당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새천년 민주당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이 열립니다. 선거 전 새천년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115석에 그칩니다. 한나라당의 원내 1당을 내주게 되죠. 2002년 대선을 앞둔 경선, 당시 새천년 민주당 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인재였습니다. 네, 피닉스 혹은 불사조 이렇게 불리는 그 이인재죠. 경선에서 노무현이 돌풍을 일으킵니다. 이인재는 음모론, 색깔론을 꺼내듭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흔들고 이인재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진행됩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후보의 장인, 과거 좌익 활동까지 문제 삼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명연설 중 하나로 꼽히는 연설이 나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상황은 반전됐고 이인재는 이후 경기지역 경선을 앞두고 경선을 포기합니다. 최종 후보로 노무현이 확정됩니다. 경선이 끝났지만 당내에서 노무현 흔들기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거치며 정몽준의 지지율이 급상승합니다. 반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흔들리죠. 당내에서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가 나옵니다. 심지어 선거에서 패색이 보이자 탈당하는 의원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돌연 이인재가 탈당해 자민련으로 갑니다. 급기야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게 되죠.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노무현은 극적으로 정몽준과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정몽준의 단일화 번복이 있었지만 끝내 노무현은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캠프의 수장을 맡은 사람이 이해찬이었습니다. 2002년 가을 대통령 후보 노무현은 정치적 동지인 이해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선 전략은 역시 이해찬 의원이 맡아줘야겠다. 이해찬은 노무현 선거대책본부 기획본부장을 맡습니다. 민주당 내 전략통으로 꼽혔던 이해찬은 노무현의 곁을 지키고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노무현과 이해찬의 숨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잠깐 보고 갈까요? 1988년 노동위 삼총사,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두 정치인은 이후에도 깊은 관계를 쌓아갑니다. 13대 국회 시절 초선이었죠. 노무현이 제9실도 못하는 국회의원 회의가 든다 라면서 의원직을 던지고 잠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국회로 복귀했는데요. 상당한 비난에 휩싸입니다. 당시 다른 당이었지만 이해찬은 노무현을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반대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해찬이 지방선거 공천원금 문제로 탈당했다가 복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에 돌아왔을 때 이해찬은 배신자다,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노무현도 민주당에 합류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김대중 총재를 상대로 이해찬 같은 사람을 공천하지 않으면 나도 탈당하겠다 이렇게 강공을 폈고 결국 이해찬은 1992년 총선에 공천돼 관악구에서 2선을 하게 됩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해찬은 정계로 복귀한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었고 노무현은 당시 비판적 입장이었습니다. 통추라 불렸던 국민통합추진회의 소속이었습니다. 이해찬은 노무현을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김대중 대선 캠프에 합류시키죠. 노무현은 당시 김대중 후보 TV 찬조 연설을 했는데요.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해찬은 교육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이때 이해찬이 노무현에게 부탁을 합니다. 도와달라. 노무현은 국회 교육위로 들어갑니다. 이해찬 장관과 보조를 맞추고 이해찬 장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개각이 이루어집니다. 이해찬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장관으로 노무현을 추천합니다. 김대중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 사람은 맡기면 잘 할 거예요. 그렇게 노무현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았고 정부기관 처음으로 행정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죠. 그리고 2002년 대선, 노무현이 대선 후보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이해찬은 선대본 기획본부장으로 노무현의 곁을 지키며 대선 승리에 일조합니다. 대통령이 된 노무현은 이해찬에게 중요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합니다. 참여정부 내각을 처음 구성할 때 국정원장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은 당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정당 개혁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이해찬은 계속 고사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허물없이 의견을 나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2004년 대통령 노무현은 이해찬을 국무총리로 지명합니다. 6월 초 대통령이 저녁이나 함께 먹자며 전화를 하셨다.
저녁을 먹으며 한 3시간 동안 탄핵이며 시국에 대한 다른 이야기만 한참 하셨다. 그러다 마지막에 총리 이야기를 꺼내셨다. 워낙 덤덤히 말씀하셔서 나는 처음엔 농담하시냐고 웃었다. 그랬더니 내가 왜 농담을 하겠냐. 책임지고 제대로 일할 총리가 필요하다 라고 덧붙이셨다. 이렇게 한국 헌정사에 거의 유일하다고 평가되는 분권형 총리 이해찬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분권형 총리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과 열린우리당의 의회 권력 교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대선이 끝나고 새천년 민주당 내에서 당 쇄신 주장이 일어납니다. 쇄신파는 개혁신당으로 재창당하자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호남의 구주류 정치인들과 의견이 갈리고 극한 대립을 합니다. 2003년 11월 민주당을 탈당한 40여 명의 의원들과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5명의 의원, 개혁국민정당의 유시민 등이 모입니다. 그렇게 열린우리당이 창당됩니다.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 타파, 정당개혁, 개혁정치 등을 주창합니다. 이 열린우리당의 창당기획단장이 이해찬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입당하면서 열린우리당은 여당이 됩니다. 하지만 40여 남짓 의원밖에 없는 초미니 여당이 되죠. 그러다 보니 여당이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거대 정당이 대통령을 흔드는 한국 정치사에 쉽게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집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킨 겁니다. 대통령의 업무는 정지됐고 그 상황에서 2004년 17대 총선이 열립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열린우리당 152석. 이 선거는 단순히 여당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의회 제1당이 교체되는 민주세력, 정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의회 권력의 교체 순간이었습니다. 총선이 그렇게 끝나고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합니다. 청와대로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분권형 총리 혹은 책임 총리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해찬에게 그 자리를 맡긴 겁니다. 이해찬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이른바 내치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리직을 수행합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 정도의 분권형 총리는 이해찬이 유일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총리직을 끝낸 이해찬은 이후 문재인 등과 함께 청와대 정무특보를 하게 됐고 2007년 열린우리당에 신설된 동북아 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 자리는 꽤 중요했습니다. 남북관계를 풀지 못했던 노무현 정부는 2007년 3월 이해찬 전 총리를 열린우리당 동북아 평화위원장 자격으로 평양에 보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간 거죠.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 수행단 중 한 명이었던 이해찬은 역사상 두 번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사실상의 특사로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육로를 통해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얻은 열린우리당은 거짓말처럼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152명의 국회의원 중 108명이 초선 의원이었고 당의 중심 인물이었던 정동영, 김근태가 장관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정동영은 열린우리당 의장이었고 김근태는 원내대표였습니다. 이후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 입법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으로 격하게 맞붙게 되죠. 4대 개혁 입법은 사실상 실패합니다. 열린우리당은 급격히 힘을 잃게 됩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하게 되고 급기야 과반 의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를 하게 되죠. 2007년이 되자 열린우리당에서 탈당 러시가 벌어집니다. 열린우리당 밖에서 이합집산이 벌어졌고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2007년 8월 열린우리당은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합당을 결정하며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에서 나온 의원들이 당을 만들었고 원래 있던 열린우리당을 흡수 통합한 거죠. 참 이상한 일인데 그 당시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 이해찬은 이른바 대통령 라인, 그러니까 친노 그룹의 수장으로 꼽혔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나서게 됐지만 패배합니다. 이 경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후보로 결정됩니다. 대선에서 완패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런 말이 회자됩니다. 친노는 패족입니다. 2008년 1월 이해찬은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합니다. 제 정치 인생은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그리고 한나라당과의 오랜
맞섬일 수밖에 없고 그 길이 행복한 국민, 좋은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 며칠 후 유시민 역시 탈당합니다. 이른바 친노그룹의 대표적 정치인 2명이 탈당하면서 친노는 상당 기간 한국 정치권에서 흩어져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총선에 이해찬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찬은 탈당 이후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9년 충격적 사건이 터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입니다. 2007년 대선 이후 이명박 정부 검찰 칼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합니다. 일명 논두렁식으로 대표되는 검언유착의 대표적 사례이자 최악의 기록 중 하나로 남아있는 2009년 초 노무현 수사였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협작으로 노무현은 씻지 못할 도덕적 타격을 입은 상태에 놓입니다. 심지어 한겨레 경향 등의 진보 언론에서도 노무현을 향한 저주의 기사와 칼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노무현 서거 이후 이해찬은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시민주권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 계승,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결성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해찬은 민주당 밖에 있는 친노 인사였습니다. 2009년 이해찬은 문제는 리더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언할 수 없지만 2012년 대선에서 야당이나 진보 진영의 집권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혹 2017년에는 가능할지 모르죠. 민심의 역사적 반전이 오는 시점이 있는데 그냥 오진 않아요. 2017년에 가서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반전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식의 정권 교체 내지 새로운 역할이 요구될 때가 올 텐데 그것에 맞춰서 2017년 후보는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찬은 2009년부터 2017년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해찬은 개혁 진보 진영 전체, 그러니까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노당, 진보신당, 당시 준비되고 있었던 친노신당, 그리고 시민단체들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칩니다. 이해찬류의 주장을 일컬어 빅텐트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즈음에 진보진영, 개혁진영, 정치권의 논의는 상당히 여러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단 민주당 계열과 진보정당 계열이 연대를 해서 선거를 치르자는 야권연대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야권연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본격화되며 실제 정치에서 상당한 힘을 이미 발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빅텐트론이 주창됩니다. 민주당부터 진보정당, 시민사회까지 하나의 텐트로 모이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겹친 2012년을 앞두고 야권연대, 빅텐트론 등의 주장들 사이에서 더욱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이해찬은 시민주권 이후에 혁신과 통합이라는 조직을 만들면서 야권 전체를 통합해가는 구상을 현실화합니다. 그리고 이 혁신과 통합이라는 조직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합류합니다.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입니다. 여기서 잠깐, 문재인과 이해찬이 동갑 혹은 한 살 차이인 것 아시나요? 이해찬은 1952년생이고 문재인은 1953년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생이니까 빠른 53이죠. 그러니까 학교는 같이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7위학번으로 학번이 같습니다. 둘 다 1972년부터 대학을 다녔고 유신 반대 운동으로 감옥에 갑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때 함께 서울역 광장에 있었고 1987년 6월 항쟁에서 이해찬은 서울에서, 문재인은 노무현과 함께 부산에서 항쟁을 이끕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이해찬은 총리로 노무현 대통령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2011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던 문재인은 혁신과 통합에 합류한 뒤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질 때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책이 바로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북콘서트는 그야말로 대흥행합니다. 책의 발간부터 북콘서트까지 관여했던 인물이 바로 이해찬이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 서거 이후 여러 경로로 정치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문재인에게 이해찬은 노무현에 대한 책 한 권이라도 내야 하지 않겠냐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바로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혁신과 통합은 문재인 이사장이 이끌던 노무현재단과 이해찬 대표가 이끌던 시민주권, 김기식, 남윤인순, 시민사회 그룹의 내가 꿈꾸는 나라, 문성구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모임, 국민의 명령 등이 모여 만든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2011년 12월 혁신과 통합은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민주통합당이 창당됩니다.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은 그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좌클릭하게 됩니다. 상당히 진보적 스탠스로 옮겨가게 되죠. 이와는 다른 흐름으로 진보정당 계열도 통합을 이룹니다. 이정희가 이끌던 민주노동당, 유시민이 이끌던 국민참여당,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등이 모여서 통합진보당을 창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정당 이름에 통합이 들어간 걸 보면 그 당시 야권의 화두가 무엇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당은 2012년 야권연대를 형성해 총선에 나섰지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 패배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대선, 민주통합당에서 문재인 후보가 나섰지만 박근혜에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 완전히 폭망했던 야권이 4년이 지나고 여당과 붙어볼 만한 덩치를 키우긴 했지만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이해찬은 2012년 총선 직후인 6월 민주통합당 대표가 되고 대선을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가 혼선을 거듭하고 교착되던 시점에 이해찬은 두 후보의 회동을 앞두고 대표직을 내놓습니다. 정권 교체와 단일화가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단일화를 이뤘지만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합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이해찬은 정치 일선에 잘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습니다. 2016년 총선 때는 공천 배제라는 굴욕 아닌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은 이른바 친노 좌장이라 불리며 친노 세력의 맏형이었던 이해찬을 공천에서 배제한 겁니다. 이해찬은 반발해서 탈당합니다.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다시 출마해 당선되고 6월에 복당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해찬은 왜 세종시에 출마했을까요? 아시는 대로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추진된 도시입니다. 이해찬은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기획자이자 국무총리 시절 특별법을 만든 인물입니다.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당시 공약을 검토하던 캠프의 5명 중 이 공약에 찬성한 사람이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이해찬이었고 한 명은 이후에 참여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환이었습니다. 5명 중에 2명만 찬성했지만 노무현 후보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서 관철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는 이해찬의 정책이자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도시인 겁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대선이 다가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해찬은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선 경선이 끝나고 나서야 문재인 선대본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는 중국 특사를 맡은 것 외에 정부나 여당에서 이렇다 한 역할을 하지 않고 이 선으로 물러납니다. 일선에 나서지 않는 몇 년 동안 친노 내부에서도 힘을 잃은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찬은 더불어민주당 수석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추미애 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선거를 대승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2018년 8월 이해찬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나섭니다. 자신이 맡고 있던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리는 함께 정치를 시작했던 후배 유시민에게 물려줍니다. 다음 총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 총선 승리를 자신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한 이해찬은 당내에서 때론 악역, 때론 강한 지도력을 보여주며 2020년 21대 총선 당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177석이라는 대승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기억해야 한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편을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이해찬은 1970년대 민청학년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다시 감옥에 갑니다. 두 번의 사건과 투옥으로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1980년대 공개적 민주화운동단체를 연이어 만들어내며
민주화 운동의 전략가로 성장하고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 국본, 상황실장을 맡아 항쟁을 이끕니다. 1988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한 이해찬은 정치적 동지 노무현과 함께 노동위원회와 청문회를 통해 소장파 정치인의 대표적 인물이 됩니다. 1995년 조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정치 전략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이해찬은 1997년 대선 당시 정책의 의장으로 DJP 연합을 성사시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았고 이후 노무현을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2002년 대선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대책본부 수장을 맡아 복잡했던 당시 선거를 승리로 이끕니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의 중심이 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 분권형 총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2007년 대선 패배 후 2008년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시민사회 진보 세력을 규합해 혁신과 통합을 만들고 민주통합당 창당의 중심에 섭니다. 이때 이해찬은 지리멸렬했던 야권에 문재인을 내세우며 새로운 길을 엽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된 이해찬은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를 호소하며 당대표직을 내놓습니다. 몇 년간 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이해찬은 2016년 총선에서 공천 배제의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굳건함을 내보이며 당에 복귀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수석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압승을 이끌고 그해 당대표가 됩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하고 2018년부터 총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 당대표이자 선대본부장으로 총선 승리를 이끕니다. 이해찬의 삶은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져 온 독재 세력과에 맞섰던 40년으로 요약됩니다. 어쩌면 그의 정치는 민주 세력의 압승으로 끝난 지금 그가 말한 대로 소임을 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국무총리까지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이해찬은 무엇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필요한가? 그중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그의 인생 패러다임이었다고 이해찬은 말합니다. 한국사의 중요 사건이 담긴 사진에 그의 얼굴이 있습니다. 유독 주인공 뒤에 서서 웃고 있는 장면이 많습니다. 정치인 리뷰 이해찬 40년 정치로 본 한국 정치사 총 4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